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대 뒤에 숨겨진 오싹한 기밀을 탐험해 볼 것입니다. 연극의 세계에는 잊혀진 영혼들이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는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 얽힌 기이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곳에는 항상 기워져야 하는 자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은 남자 귀신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로 소극장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극장 청소부터 기기 만지는 걸 시작으로 어줍잖게 연기를 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연히 공부학과를 알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대학로에 있는 한 소극장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작품이 매진하거나 아무리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꼭 비워둬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전부터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티켓박스를 보고 있을 때 잠깐 담배를 같이 태우던 선배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대체 왜 항상 그 자리를 비워두냐고 말이죠. 선배도 자세한 이유는 몰랐으나 소극장에 나오는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호기심이 생겨서 더 캐물었지만 귀신이 나오는 말 안에 비우는 거라고 말할 뿐 더 이상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비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어느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 저 또한 더 이상의 의문을 품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반역으로 잠시 무대에 오른 일이 있었는데 한참 연기를 하다가 그 자리를 보니 사람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보통 무대만 조명을 켜기 때문에 번개섬은 안전되어 있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얼핏 봤을 때도 분명 사람이 앉아있었고 나이가 꽤 있는 중년의 남자로 보였죠. 무대가 끝나고 다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선배 두 분과 근처에서 소주를 먹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연극처럼만 놀아던 술자리였지만 뭔가 새로운 소재를 이야기하려고 제가 무대에서 봤었던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분은 그냥 잘못 본 거라고 말하고는 다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한 분은 가만히 고민하듯 하더니 그거 귀신 맞을 거라는 말은 하더군요. 일동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모르니 원래 그 자리가 귀신이 앉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걸 선배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자기도 무슨 사건 때문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극장 무대에 절들면 가끔 그 자리에 남자가 앉아있다고 말하더군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도 않고 계속 연극을 보고만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실 선배들도 그렇고 그 남자가 보래도 못 본 척 계속 연기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해코지를 하진 않고 연극이 끝나거나 비어있는 소극장에는 안 나타나고 후 연극이 시작되면 언젠가 비어있는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게요. 남자 귀신 이야기는 그거로 끝이 났지만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었죠. 그날 이후에도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그 남자 귀신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되는 이유를 듣게 된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무섭더군요. 자리에 사람을 앉으면 남자 귀신이 어디서든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어떨 때는 관객석 사이에 있는 계단에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있고 맨 뒤에 서 있는 바람에 배우가 당황해서 연극이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답니다. 결국 연극을 보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리가 없어지면 다른 곳에 서서 가도 연극을 보는 거였죠. 귀신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지만 다들 추측하기만 바빴습니다. 예전에 배우 저말을 했던 분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산안생전에 연극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없었고 더 이상 그 귀신에 대해 자세히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여전히 그 극장에서는 자리를 비웁니다. 벌써 몇 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가끔 그 소극장에 날 때면 괜히 자리에 눈길이 납니다. 혹시나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극장이나 다른 극장에서도 가끔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말하는 무서운 이야기에서도 무대 배경인 경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기 귀신이 있었다. 무대 거퉁이로 여자가 지나가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 아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무대를 배경으로 하는 괴담에는 대부분 특정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귀신이 왜 나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온다고 하는 귀신 또한 전혀 연관이 없는 이야기도 많죠. 다만 약간의 과대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연극하는 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예인과 불안에 떨자는 좀이 한장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귀한 경험을 하는 연예인들도 많고, 심지어 연예인을 하다가 무당처만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의 주변에 꼬인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구정 모 산부인과가 있던 건물에서 9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 건물 지하 2층에는 레스토랑이 있었고 거기서 근무를 했었죠. 집이 인천이라 막차 시간이 아슬아슬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늦게 일이 끝나면 근처 사우나에 가서 자곤 했습니다. 그날도 가볍게 동료들과 맥주 한잔하니 시간이 늦었고 당시 월급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사우나 몇 번 가면 금세 돈이 바람나기 때문에 그날은 사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직원들의 간이 휴게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건물 평수를 작은데 층고는 높아서 주방 내 복층으로 간이 휴게실을 만들어 쉬곤 했는데 그 높이가 딱 쪼그리고 앉으면 천장 높이와 비슷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추리 시간을 쓰라고 라쿠라쿠 침대를 떼치면 딱 천장과 2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맥주 한 잔만 했더니 덜 먹어서 그런지 잠도 안 오고 기쇼이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잔다 어디선가 시끄럽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고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인데도 울음소리가 들리니 깜짝 놀랐죠. 새벽이면 고요해지고 가끔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2층이나 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나 싶었습니다. 꿈이겠지 하며 잠결에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정말로 맥주 한 잔만 마셨는데 취했을 리가 없어서 계속 뭔가 싶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근처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일어나는 게 없다 싶어서 도저히 꿈을 꾸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앞에 보이는 천장에서 검붉은 피로 떡칠이 된 애기가 천장 덕을 뚫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천천히 내려왔는데 점점 제 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면 아등바등 귀여운 몸짓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로 칠가불한 얼굴과 뭉쳐진 머리카락 등 끔찍한 모습으로 내려오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기는 제 몸을 관통해 그대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몸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제 몸을 통과해 지나갈 때까지 계속 그 모습을 봐야 했고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과 동시에 서서히 아기 울음소리가 멀어지더군요.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소리나게 튀어나와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끔찍한 기억이었지만 당장 그만둘 수는 없어서 계속 일을 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다 사장님 어머니가 식당에서 손님과 식사를 할 일이 있었죠. 근데 홧길이면 손님이 이쪽에 많이 밝은 사람이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왜 이런 분위기란 곳에 식당을 차린다고 말하더랍니다. 사장 가족이 나름 집안이 꽤 부자랬는데 미신 같은 것도 곧잘 믿어서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죠. 같이 먹은 그 손님도 무당인 것 같았는데 알만한 기업에 구술해주거나 자문을 해줄 정도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 달에 거의 3번 정도는 가게에서 돼지머리도 가져와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부적도 매장 안에 곳곳에 붙여놨는데 그나마 조금 음산한 기운이 덜 느껴지긴 했죠. 하지만 끝내 1년도 못 채우고 가게가 망했습니다. 건물주는 토전과 건축비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면 매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했는데 좋지 못한 기운은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망해버린 거였죠. 지금도 같은 자리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터가 안 좋은 곳인지 아니면 사무인과에서 있었던 귀신 때문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기 귀신이 나왔다는 건 당연하게도 사무인과에서 생긴 귀신일 겁니다. 유산을 했거나 심지어 낙태를 했을 수도 있으니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귀신이겠죠. 무당들이 말하는 귀신 중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게 아이 귀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갓난아이의 경우 달래는 것조차 힘들고 자신이 죽은 줄도 몰라서 다루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죠.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낙태로 만들어진 오이염을 낙태령이라고 하는데 젖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의 몸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해에 떨어져나 잘게 부서진 형체가 붙어 있다는 걸 봤다는 사람들도 있죠. 만약 사람에게 연혼이 있다면 애기한테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본법 학생분들께 오랜만에 이 자를 드립니다. 최근 회사에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 놀이도 못하면서 무료한 정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돋보기보다는 취지로 방음부스를 집에 설치했습니다.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꽥꽥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죠. 생각보다 방음부스가 커서 컴퓨터 밤을 다 정리하고 부스를 겨우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음부스 안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거의 3달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찌나 재밌는지 일 끝나서 집에 도착하면 바로 방음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살다시피 방음부스에 들락거렸는데 이상한 느낌도 없었고 귀신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그 안에 있으면 뭔가 나가고 싶은 느낌이 들거나 이상한 생각이 나긴 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노래만 둘러댔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음부스가 아니라 방음부스를 설치한 그 방에 들어가면 뭔가 이상한 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알 수 없는 기묘한 느낌이 들어서 꼭 그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방문을 반드시 닫아놨습니다. 그러던 도중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전화가 왔고 갑자기 제 집에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걱정되어서 그런 건지 이따금씩 집에 오실 때가 있었는데 그날도 그런 줄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뜸 컴퓨터 방에 있는 이 검은 건 대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건 방음부스인데 밖에서 못 노니까 노래 부르려고 설치해 놓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일단 일을 해야 되니 빨리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이 하시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 검은 구조물 원래 해체해서 밖에 버려라. 그것도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동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잖이 당황했죠. 대체 왜 방음부스를 처분해야 되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네가 지금 저렇게 해놓은 건 귀신의 소굴을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스님이십니다. 저 또한 그 영향으로 별걸 다 보면서 살아왔는데 분명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고 재차 여쭤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냥 고모로스 말 들으라고 큰일 나기 전에 그냥 처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는 돈 많은 돈 알겠다고 너라고는 처분하겠다고 대답했죠. 물론 저는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했을 뿐 처분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머니께서 어제 저번에 누가 점프를 해대고 방 안에 뛰어다녀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만 하셨고요. 당연히 저는 그 말씀을 흘려들었고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집에 계시던 부모님이 혹시 몰라서 시골집으로 가시기 전에 한번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친다는 건 아버지한테는 들병을 읊는 것이고 어머니한테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날 이후로 3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는 방에 있는 방음부스 처분한다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마다 최대한 빨리 처분하겠다고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신나게 방음부스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언제가 너무 피곤한 날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눈이 감길 정도의 피로가 모이러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울다 침대방에 가서 눈을 붙였습니다. 머리를 대자마자 잠에 들었는데 느낌상 몇 분은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엄청 무거워지기 시작하다니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털도 제대로 안 씌워졌고 어디쯤 지방에 들어간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서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누군가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집안에서 들리고 있는 와중에 눈이 떠지질 않았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상황이라 이대로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묻혀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발목을 움직여지는 걸 느껴서 발등을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면서 갑작스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헉헉대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저절로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바로 행동을 옮겨 그 방에 있던 컴퓨터와 책상을 죄다 안방으로 옮기고 단원부스 안에 있는 물건들을 싹 뺀 다음에 처분하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 방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희한하게도 집안의 귀신은 안 보입니다. 아마 부모님의 말씀을 해석하자면 방에 음지를 만들어 놓아서 귀신이 꼬인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좋다고 찾아오는 거라고 말이죠. 문제는 아직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일단 창문을 열어두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최대한 방문을 닫아서 지금은 특별하게 나쁜 일은 없습니다. 빨리 처분해야겠습니다. 저도 골법과를 운영하면서 반원부스를 설치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매니들이 하도 오는 바람에 녹음에 애를 먹었는데요. 안 삽니다. 차라리 매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단이지만 이건 200만원 두고 사셨는데 당장이라도 팔고 싶은 마음에 100만원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진짜 어두침침하고 무섭게 생기기는 해요. 안 삽니다. 예전에 현우인 소모의모 활동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직장인 독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낯을 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처음 모임에 나가서는 벌점함이 있었는데 그날 저와 똑같이 처음 가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전 어느 말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많이 주고받다 보니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죠. 모임이 끝나면 둘이서 밥도 먹고 가끔 맥주도 마시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습관 같은 게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저에게 꽃을 주는 겁니다. 왜 매일 꽃을 주는 걸까 궁금해서 물어보니 자기는 어디서 꽃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더 이상했던 건 꽃을 줄 때마다 눈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10원이든 50원이든 가리지 않고 꼭 대가를 달라고 했고 그때마다 주머니에서 돈잔을 꺼내서 줬었죠. 꼭 현금으로 대가를 받았는데 뭔가 꺼림칙한 생각도 들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꽃을 다루는 사람들이 믿는 미신이 있는데 꽃다발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지 못하냐 불운해진다는 말을 하더군요. 화주도 그렇고 점을 봤을 때 보채를 안 내면 재주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 일단은 돌을 주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길을 걸어가다가 풀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그때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꽃을 살 일이 생겼는데 기왕 살 거면 이 사람 꽃집에 가서 파나 줄까 예전에 말해준 곳으로 편했습니다. 말했던 장소에 가니 정가로 꽃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더군요. 아니 있던 직원에게 혹시 그 사람 어디 있냐고 했더니 어리둥절해서는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보림인데 다른 사람이 일을 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알바를 포함해서도요. 그리고 나니 뭔가 찝찝한 마음이 모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줄 때마다 현금을 받아가는 것도 이상하고 왜 자신이 꽃집에서 일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토대로 인터넷도 뒤져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봤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무당집에 가서 그 사람 사진과 그 사람이 줬던 꽃들을 들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말하기에 불을 주고받는 행위라면 일종의 거래로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추측컨대 아마 꽃이 자신의 애기다 불운을 묻혀서 저에게 파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안 좋은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이를 대가를 받고 팔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무당이 꽃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확실히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한눈에 봐도 꽃이 안 좋은 기운들이 득실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두통도 심해지고 악몽을 꾸는 일도 잦아졌는데 아무래도 이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무단의 말대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에게 받은 꽃을 다 태워버리고 그 사람에게서 받은 물건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길래 예전에 받았던 책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책을 채우려고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책을 다시 살펴보더군요. 책 겉면에 있는 책 날개가 있었는데 책 날개가 뭘로 붙여놨는지 겉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그 안에 말린 풀꽃 하나가 있는 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떼어버리고 소모임도 탈취하고 바로 잠적해버렸죠. 문제는 그 이후 3달 동안 그 사람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소름 돋게도 너무나도 멀쩡한 문자들이 왔는데 언제 만나요? 왜 탈주했어요? 날씨 좋은데 꽃 하나 보내드리기요 등의 미움이었죠. 도저히 만나서 따질 용기도 없고 무서워서 결국 번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꽃이란 물건을 다 태우고 나니 아픈 것도 없어지고 악몽도 안 꿨고요. 살다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친해지고 교류를 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학과를 올라가다가 제보를 받아서 이야기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와서는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포장톤, 비타민 이런 것들을 기프티콘으로 해놔두고 30만원 맞추려 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자기 서울 올라온다고 만나자고 귀신 나오는 곳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조금 꺼린 척 해가지고 일단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프티콘에 작다 합성을 했는지 아예 번호도 없는 걸 묶어서 파일로 보냈더라고요. 여자분이었는데 아마 이 영상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화장 본 필요 없습니다. 치킨으로 주시죠. 보안만을 보력한 저지기 이자이자 엄청난 부자로 알려진 파처럼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익은 원래 도보산이었고 팔도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하게 한경도와 강원도에서 근위광을 발견했고 이를 미비의 친족인 민영이익의 제보로 바쳐서 두산의 장단을 이끌게 되죠. 사무단을 이끌면서 어마무시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교활동도 하고 교육기관을 세우기도 합니다. 1905년에 보성 전문학교를 세우는데 이 기간제 고려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이용익이 막강한 권력과 불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지린 축지법 때문이라고 하죠.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군사들이 궁궐을 습격한 다음 민영익의 집을 습격합니다. 이비 이용익이 민영익을 얻고 도망쳤는데 어찌나 발걸음을 빠른지 민영익을 죽이려던 군사들이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계량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용익은 본디 북비 천인으로 척각으로 하루에 300ml를 능히 보행한다더라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익 때문에 살아난 민영익은 이용익을 고종에게 천거하게 되는데요. 이때 잠무원으로 피신한 고종의 정보통 역할을 이용익이 맡게 됩니다. 단왕군이 이용익을 기습하기도 했지만 너무 빨라서 잡지도 못하고 그의 발이 말보다 빨랐다는 목격담만 전해져 옵니다. 당시 고종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고종이 전주에 퍼벌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익이 반나절이면 전주로 갈 수 있다고 대답했죠. 그 말을 듣고 고종이 전주 목사에게 친서를 들고 오면 그 시간을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4일 뒤 이용익을 전주로 보냈는데 12시간도 안 되어서 전주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12시간 만에 이용익을 만났다는 전주 목사의 인증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를 도착했을 때 옷이 젖어 있었고 더러웠지만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의 거리가 지금으로 치면 210km 정도가 되는데 이를 12시간 안에 좁혀내면 시속 18km는 돼야 됩니다. 말없던 선수들도 하기 어려운 속도를 12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뛰었다는 뜻인데요. 고속도로도 아니고 산단지방을 지나쳐 간 걸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당시 서울에서 전주로 가려면 보통 사람들은 한 달 이상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용익에게 그 비법을 물었는데요. 이용익은 두루마기가 걸리적거리지 않게 잡은 다음 빠르게 걸으면 된다고 대답이답니다. 지목교는 안우설한 혼조모가 남긴 말에 의하며 이용익은 여유롭게 걷다가 발을 놓이려 순식간에 이동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재간이 눈에 안 보이고 펄럭거리는 두루마기 자람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투추법으로 국가 권력까지 갖게 된 이용익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이 되었죠. 저도 조선시대 관련한 사건들을 많이 접했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가장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식 기록에 실제로 하루에 300리를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방법을 썼길래 300리를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마 추치법을 썼다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래도 이걸 무슨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옛날에는 작은 일은 엄청 부풀리는 일도 많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거의 영원 티릭터 수준으로 된다는 게 어쩌나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차 타고 다닙시다. 일론 머스크 저리 가난할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귀신이 바로 테키테키입니다. 테키테키는 파관심이 없고 오롯이 팔로만 땅 위를 걷는 여자 귀신인데요. 털로 이동할 때 나는 소리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우리나라의 콩콩 귀신처럼 지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테키테키가 탄생하게 된 기화를 보시겠습니다. 겨울 홋카이도에 있는 한 건널목에서 한 여성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열차에 치인 여성의 상반신과 하반신이 나뉘어 절단되는데요. 겨울 홋카이도는 워낙 춥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했고 출혈이 멈춰 몇 분간 괴로워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테키테키가 된 것인데 오로지 양파로만 기어다니고 그 속도가 시속 100km에서 150km까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게 하지만 양팔로만 저 속도로 가려면 302억 정도는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얼굴은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예쁜 미소를 띠고 있는데 표준이 된 사람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자신과 똑같이 하반신을 잘라버립니다. 물론 테키테키의 또 다른 탄생 스토리도 있습니다. 원래 테키테키는 일본의 고대 요괴라고 하는데요. 하반신이 없는 손 하나, 선인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두 손에 낫을 들고 있고 낫을 땅에 찍으며 돌아다닌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천연병 문물 잘라 하반신을 먹고 치운다는 끔찍한 이야기도 있고 자신처럼 다리만 잘라 상반신만 남겨둔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런 속도로 쫓아온 테키테키를 마주치면 당연히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요. 가면을 의미하는 카, 시체를 의미하는 시, 암만을 뜻하는 마을 외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마저도 잠시 효과만 있을 뿐 굳이 주문을 외운 사람은 더 연이 받아서 끝까지 쫓아가 죽인다고 합니다. 여기다 집어넣는 일론 머스크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100m를 시추에 주파하고 자신과 똑같이 만들죠. 하지만 테키테키는 외형만 봤을 때는 확실히 무서운 귀신이다. 일본에서는 꽤나 인기가 있습니다. 이 대본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벌써 2탄이 나올 정도로 나는 유명한 귀신이죠. 테키테키 영화로 보면 주인공 카시마 레이코가 시골 마을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같은 마을 청년 3명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범인 한 명이 마을 이장의 아들이라 오히려 레이코가 몰란한 여자였다고 소문을 내죠. 마을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서서히 멀어지다가 돌연 철길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키테키가 되어버립니다. 이 편에서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늠산한 비밀들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무서운 밤 되세요.